A조는 이번 주차에 ED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파이썬과 R 그래프들이 많아 노션이 PPT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이번 주차는 노션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저는 이제 기업 파산 확률 예측을 주제로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결측치를 채우고 이성치를 지우는 전처리, 데이터 스케일링, 데이터 피처 개수 축소 등의 ED를 진행하였고 다음 주까지 지금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데이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기업의 재무지표를 토대로 기업의 파산을 예측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데이터 변수들에 관한 설명들을 먼저 보면 여기 net profit, total asset 등 순이익분의 총자산, 총부채분의 총자산, 운전자본분의 총자산 등 재무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ED를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재무 관련 개념들을 서치하면서 변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제 이후 결측치 채우기 및 이상치 제거를 위해 데이터의 각 열들을 분석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기 특성 37이라고 이 열이 이제 약 3,100개의 결측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 데이터가 약 6,800개 정도 됐는데 그래서 거의 한 50%를 차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열은 몰라도 이 열은 우선 제거를 해준 게 맞다고 저희끼리 판단이 돼서 이 열은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머지 열도 약 한 뭐 7, 800개 이상의 그 결측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해보다가 그 각 열들의 평균으로 이 결측치들을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결측치 다음으로 이상치 처리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상치 처리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IQR을 각 열마다 구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 또는 이하 값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상치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개수 너무 적어질 것 같아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접근했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릴 지금 약 변수 개수가 한 10개수 65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한 번에 그 10개수를 줄이고 최종 변수를 선택하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 방안으로 각 열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을 그려서 이제 이상치를 저희가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어느 정도 값이면 되겠다 싶은 값을 설정해서 직접 이렇게 다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통해서 변수의 크기를 조정해 줬습니다. 이번 파산 예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지표이기 때문에 재무지표에는 이제 역수 관계에 해당하는 변수들도 많았고 또 이제 선형 관계가 나타나기 이제 쉬울 것 같은 변수들도 이제 변수 설명을 보면 많았어서 이것을 어떻게 다룰지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먼저 이 attribute 그 특성 2와 특성 17을 보시면 총 부채분의 총 자산, 총 자산분의 총 부채고 특성 17이 총 부채분의 총 자산인데 이게 정확히 이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굳이 두 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수도 제거해줘야겠고 마찬가지로 특성 20과 특성 60도 이 365를 곱한 것 외에는 정확히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열도 이제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위에 이 두 개는 역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의 일부 예시이고 밑에는 이제 특성 11과 특성 18을 보시면 이 net profit이 그 순이익인데 이 gross profit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이게 이제 매출 총이익에 net profit은 영업이익인데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저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형관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서 이것도 이제 분모는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의 깊게 봤고 그래서 이제 선형성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선형성이 되게 잘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거나 이자비를 더해준 것 외에는 이 그로스 프로핏이 똑같이 있고 이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은 이 두 개의 이 그로스 프로핏에 비해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것도 또 선형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서 이제 이런 변수들이 지금 일부 예시지만 이제 몇몇 그런 변수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이제 확인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다가 제가 이제 상관계수 행렬을 그려서 거기서 이제 상관계수 높은 것끼리 이제 따로 모아서 거기서 이제 하나를 처리해주고 또 그 뒤에 VR표 값을 살펴보며 이제 독립성을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상관계수들이 높은 변수들끼리 한 곳으로 모아서 한 행으로 모아서 그 중에 그 저희 예측 변수인 그 파산 또는 비파산 변수인 클래스와 가장 높은 상관계수가 있는 변수들만 남기고 그 변수를 대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변수들을 날려서 총 26개의 변수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다시 또 코렐레이션 플러스 그려서 이제는 서로 변수들 간에 상관성이 높지 않은지 먼저 판단해봤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치 제거를 이제 하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너무 많은 이상치 기준을 너무 낮게 봐서 너무 많이 제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상치를 제거해 줬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이상치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변수들 보시면 뭐 특성 17이나 특성 27을 보시면 이제 한쪽으로 외도가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한 ED에서 한계점인데 이 외도가 심한 부분을 어떻게 또 수정해 나가서 모델을 학습시켜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분류를 하기 때문에 0이 이제 비파산이고 1이 그 클래스 변제 0이 비파산 데이터고 1이 파산 데이터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도 보시면 비파산이 파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0을 언더세플링을 하든지 1을 오버세플링 하는 이제 방법으로 제가 이 데이터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저번 주와 이번 주까지의 ED를 간략히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최종 발표이기 때문에 이제 모델에 대해서도 후보군을 몇 개를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무엇을 쓸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후보군으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LD, QD, SVM, 카트, 부스팅, 배깅,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네 개로 해서 마지막으로 스티킹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 예측을 하자는 식으로 이제 논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차에 이러한 외도와 이 임밸런스한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해서 결과를 본 뒤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더 수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 3조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주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3조가 지금 기업 파산 데이터고 그리고 이제 1조도 기업 파산 데이터인데 이제 그 주제 겹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렇게 발표 끝나고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1조에서 어떤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있나요? 3조에 대해서? 네, 뭐 이따가 생각나시면 이따가 다 끝나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 4조 저희 파이널 프로젝트 중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목차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을 했고, 이제 먼저 데이터 소개 그리고 전처리 과정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EDA 한 내용들 설명드린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약간 고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소개부터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선택한 데이터가 서울시 공유자전거 그래서 따릉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11월 제가 잘못 적힌 것 같아요. 11월까지 서울시 공유자전거의 따릉이에 대한 대여 수치를 이제 시간대별로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변수들로 나타난 게 이제 대기 관련 변수, 그다음에 날짜 관련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 형태들이나 그다음에 이상치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다행히 너무 깔끔한 데이터여가지고 결특치가 하나도 애초에 없었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형태들 경우에도 이미 대부분이 다 이제 컨트롤하기 쉽게 되어 있는 형태여서 이제 전처리 부분에서는 이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 변수로 이제 밑에 계절, 그 다음에 휴일, 그 다음에 이 대여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변수들이 있어서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는 이 변수들만 이제 더미화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처리를 마치고 EDA 과정으로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DA 한 저희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이제 먼저 저희가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대별 이제 따릉이 대여 숫자를 이제 그림으로 긁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너무 숫자가 개수가 이렇게 많아서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날짜별로 이렇게 다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이나 추세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이 추세나 이 경향에 상관없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제 구간들이 계속 관측이 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왜 떨어지지 싶어서 이제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이 밑에 그림에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개로 지금 제가 하늘색 박스로 쳐놨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예 이제 이 날짜에 대여 따릉이를 대여한 수치가 0인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0은 아닌데 이제 평소에 그 추세와는 다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 각각의 요인들을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아예 0이 되는 경우는 언제였냐면 애초에 이제 따릉이 대여 시스템이 아마 작동을 하지 않은 날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부 다 이제 대여 수치가 0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혹시나 싶어서 이제 따릉이 대여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데 0인 경우가 있는지 찾아보니까 아예 없는 걸로 나타나서 이제 저희가 이후에 모델링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할 때 이제 이 기능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빼고 이제 학습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0은 아닌데 왜 급격히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중에서 이제 강수량이랑 적설량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값이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수량과 적설량 분포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제 거의 드문 케이스들이지만 시간당 지금 여기 있는 나타나는 X축의 수치들은 전부 다 시간당 수치인데 시간당 거의 5mm에서 10mm 이상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 적설량의 경우에도 시간당 2에서 4cm 이상 내리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제 그때 값들이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위에 그림은 강수량을 이제 날짜별로 전부 다 그려놓은 이제 누적
일일 누적 강수량을 그린 그림이고 밑에도 일일 누적 적설량을 그린 그림인데 이제 눈이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이제 따릉이 대여 수치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그려보니까 이제 먼저 위에 그림의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시간당 강수량에 대한 그 지표이고 그 그래프이고 그다음에 이 검은색 그래프가 이제 따릉이의 대여 수치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강수량이 급격하게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일수록 이제 따릉이를 대여하는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란색의 경우에는 이제 비가 안 내린 날들에 이제 따릉이 대여 수준을 이제 파란색으로 그렸고 그다음에 비가 내린 날들의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따릉이 대여 수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강수량이나 적설량이 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제 EDA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계절별로 대여량을 살펴보면 이제 각각의 계절에 따라서 이제 박스 플롯을 그려서 이제 공유 자전거 대여량을 이제 이렇게 그려보니까 확실히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날씨가 좀 쾌적할수록 확실히 이제 대여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 겨울에는 이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다른 계절들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의 대여량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프로 시간대별로 이제 계절에 맞춰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는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렸고 밑의 경우에는 이제 선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봤는데 이제 시간대별로 보았을 때도 이제 어, 겨울이 다른 계절들에 비해서 대여량이 훨씬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봄, 가을이 제일 날씨가 쾌적하니까 그때 대여량이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름에 대여량이 좀 많았고 특히 밤 시간대의 경우에도 이제 밤 시간에는 여름에는 이제 좀 더 시원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대여량이 많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전부 다 합쳐서 이제 시간별로 그다음에 날짜별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침 8시, 7시에서 9시 사이 이 구간이랑 그다음에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사이 이 두 구간이 다른 시간들에 비해서 확실히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출퇴근 용도로 이제 활용하는 수요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공유 자전거 따릉이에 대한 수요값이 늘어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 날짜별로 보았을 때는 이제 어, 여기 날짜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금 각각의 요일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 수치가 그래서 1이 이제 월요일이고 여기 있는 6, 7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인데 이제 1에서 5, 평일에는 이제 대부분 거의 비슷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오히려 휴일에는 조금 떨어지는 특히 일요일에는 조금 많이 수요가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살펴봤을 때도 앞서 이제 계절별로 살펴봤던 거와 같이 이제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신기했던 거는 이제 여름에 제일 수요가 많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7, 8월보다는 확실히 6월이 좀 많게 나타난다는 점. 그다음에 그리고 9월 약간 이렇게 두 번째 순서로 해서 이제 여기 이제 가을이랑 이제 여름 계절에서도 이제 6월이나 9월에 수요가 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박스 플롯을 그렸을 때 이제 휴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마찬가지로 살펴봤을 때 이제 휴일이 아닐 때의 수요가 휴일일 때의 수요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통해서 이제 이 따릉이의 용도 자체가 약간 출퇴근이나 아니면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여가의 수단보다는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간접적인 약간 플롯이나 그래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휴일일 때 아닐 때 패턴 차이를 약간 시간대별 패턴 차이를 그래서 막대 그래프 그다음에 선 그래프로 그려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평일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에서 사실 휴일보다 수요가 더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출퇴근 시간일수록 훨씬 더 많이 이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이 휴일인 경우에를 살펴보면 약간 이제 아침 시간에는 수요가 적다가 이제 평탄하게 계속 이제 오후가 될수록 올라가면서 약간 어느 정도의 값을 유지하는 약간 그런 패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밤 시간대의 경우에도 이제 휴일보다 평일이 훨씬 수요가 많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평일날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의 수요가 겹치는 거에다 더불어서 이제 주말에는 회식이나 이런 걸 주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회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통수단이 끊기고 났을 때의 수요들이 아마 밤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휴일이랑 비교했을 때도 밤 시간대의 수요가 평일이 훨씬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도 맞춰서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0이 이제 월요일을 의미하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해서 이제 5, 6까지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의미하는데, 이제 평일에 이제 패턴 흐름이랑 이제 휴일의 패턴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히트플롯을 그렸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값들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다 이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IF도 이제 변수별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제 조금 값들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변수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습도, 그 다음에 이슬점, 그 다음에 어 이게 따릉이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온도, 이렇게 네 가지 변수들은 좀 값이 높게 나왔고, 앞서 이제 보셨더니 상관관계 플롯에서도 보면 그 상관관계들이 좀 값들이 높게 나오는 변수들끼리 이제 VIF가 좀 높게 나와서 이제 추후에 모델링을 하고 할 때 이제 조금 변수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 이 VIF 벡터를 계산함으로써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이슬점이랑 여기 변수가 지금 온도, 그 다음에 습도의 관계 그 값이 거의 좀 1에 가까운 수치에 만큼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타날까를 살펴보다가 이제 저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었는데, 이제 이슬점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고, 그게 이제 대기 온도랑 상대 습도를 알면 이제 이슬점을 그냥 구할 수 있는 약간 펑셔널한 관계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관측값이랑은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제 추후에 모델링을 할 때 이제 다중공선성이 중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제 그때는 이슬점 변수의 경우에는 좀 제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기 변수들 여러 개도 살펴봤는데, 이제 어 약간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경향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향들도 있어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맨 왼쪽 상단의 그래프는 이제 습도와 시정, 그래서 가시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제 습도가 높을수록 가시거리가 낮아진다라는 경향성은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시정을 결정하는 게 습도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관계는 조금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향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특이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건 이제 바람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려봤었을 때 낮 시간에 바람의 세기가 세고 밤 시간에 이제 바람의 세기가 평균적으로 낮게 관측이 된다는 건데, 어, 이제 그러니까 서울이 바다에 인접한 도시였다면 뭔가 그럴 수 있겠, 해풍이나 육풍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왜 그럴까가 조금 의아했던 플롯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자외선 수치와 시정의 관계인데, 사실 자외선 수치가 높으면 사실 이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데 이제 사실 온도가 높으면 자외선 수치가 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시정도 덩달아서 약간 이렇게 되는 경향이 같이 나타나는 건다는 걸 또 이제 플롯들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신기했던 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온도와 시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이제 온도가 적당한 그 쾌적한 수치가 될수록 낮아지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이제 오른쪽 플롯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스캐터 플롯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나눠봤는데 이제 봄, 가을이 딱 이 0에서 20도 사이 구간에 좀 많이 밀집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마 뭐 이제 저희의 변수들 중에서는 없었지만 미세먼지 요소들이라든가 약간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끼쳐서 이제 봄, 가을에는 시정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건 아닐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변수들의 얼마나 정규성을 띠고 있는지를 이제 그 스키큐 플롯을 그려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이건 저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따릉이 대여 수치에 관한 이제 변수인데 이제 정규성을 마찬가지로 만족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각종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대기 변수나 날짜 관련 변수들도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가지고 왔는데 전부 정규성을 띠고 있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약간 스케일링을 해서 조금 좀 더 정교화를 한 이후에 이제 모델을 짜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걸 이 그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건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 예측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서 이제 예측을 할 때 좀 그 부분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로 원래 예측을 해야 된다고 이제 거기 노션에는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고민을 됐던 지점이 이제 데이터 관련된 문제와 엮여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정확히 딱 1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1년의 딱 1년치의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계절성이나 추세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기가 많이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이 이후에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추후에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다음 주에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하기 전까지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서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문제들이 좀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따릉이 데이터가 이제 2018년 11월 이후에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제 일자별로 그 이후엔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저희가 시간대별로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추가 데이터들은 일자 단위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걸 예측을 그럼 일자별로 해야 하지 않으려나? 약간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추후에 저희가 논의를 하고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든 생각인데 그 풍속이랑 그 낮 시간이랑 밤 시간이랑 이어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낮 시간이 풍속이 더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그 태양열 때문에 태양열이 지면 될 것 같고 공기 올라가고 되게 공기 빙빙 돌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네,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딴 것보다 되게 그림을 플러스 엄청 다양하게 그려주셔서 변수들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지 시계열 데이터가 라는 특성이 있는데 밸리데이션을 그냥 맨 마지막 한 달치로 하면은 어, 그럼 결국은 테스트를 할 때도 그 전 한 달치,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시에 포함되는 그 한 달을 포함하고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아직 그 방법은 자세하게 막 아직 얘기를 아, 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제 저희가 뭔가 테스트를 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아직 이제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한 달을 떼면 어떨까 이렇게 떼고 나머지만 이제 학습에 넣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을 이제 그 한 달을 해서 해볼까 약간 이렇게도 이제 의견이 나왔던 것들이어서 아직 네 추후에 이제 프로젝트 이제 다음 주 진행할 때 더 이제 고민을 해보고 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닌데 밸리데이션이 원래 이렇게 랜덤하게 빼고 학습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시계 데이터가 그게 중간에 빼면은 그 연속성이 사라져서 되게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규민님 완전 예리한 지적 감사합니다. 베일 뻔했어요. 저희 이제 다음에 오조 약물 소비에 관해서 중간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고 들리시나요? 네, 네, 저는 파이널 오조 중간 발표를 맡은 정넬프입니다. 저희는 잠시만요. 예, 저희는 그 드워 컨선션을 맡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봤을 때보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좀 더 인구학적인 특성이나 성격적인 특성에 대해서 약물들에 대한 요인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잘 분류가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데이터를 선정을 했고요. 이거는 간단한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린다면, 먼저 뒤에 있는 것들은 약물들이고요. 총 19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어, 오른쪽 네모친 곳에 세메론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거는, 질문자들을 위한 가상약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약물이기 때문에 이 질문자분들은 여기다가 약물을 했다고 표시하면 가짜로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버클레이머스를 잡게 되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약물은 이거 한 가지를 제외한 18가지이고요. 그리고 약물들에 대한 요인을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총 11가지, 12가지 되고요. 그중 앞에 5가지는 인구학적인 특성입니다. 나이랑 뭐 성별,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이고 오른쪽에 7가지는 성격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뭐 외향성, 개방성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보시듯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스케일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던처리할 때도 그렇게 막힘없이는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물로 와서 설명드리면 CL0부터 CL6까지가 있는데 CL0은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부터 CL6은 어제 사용했다까지 빈도의 그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전처리랑 시각화 두 과정을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먼저 전처리인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많이 깔끔하고 스케일링도 이미 돼 있다시피 돼 있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예전에 결측치나 중복행 같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IDR도 간단하게 제거했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메론이라는 가상약물에다가 C의 0이 아니게 답한 사람들은 오버 클레이머스로 봐서 분류를 했고요. 그러니까 제거를 했고요. 그게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총 8명이 제거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그 인구학적인 특징을 말씀드릴 때 나이랑 성별, 교육 수준, 나라랑 인종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이랑 교육 수준은 서술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형으로 있어도 어차피 나중에 머신러닝에 넣었을 때 잘 분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하지만 나라랑 인종을 봤을 때는 나라는 예를 들어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서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자형으로 다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약물 사용 빈도도 CL0부터 CL6까지를 0부터 6까지 뉴메릭 데이터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랜덤 펄스를 사용할 때는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나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를 고려해서 스케일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되게 비슷한 것은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단위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0부터 1 사이로 단위를 다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요. 일단은 에이지랑 젠더는 큰 특징은 보기는 힘든 것 같고 어느 정도 에이지에서는 젊은 층이 많이 조사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에듀케이션이랑 컨트롤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에듀케이션에서 맨 왼쪽에 닥터레이트 디그리, 그러니까 박사학위 말고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지는 순서인데, 특히 마스터스 디그리 같이 노란색 부분인데요. 왼쪽 그래프에서. 그게 15.1%가 되는 것을 보고 살짝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컨트리를 봤을 때 일단은 55%가 UK 그리고 30%가 USA 같이 되게 선진국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나머지 네 나라들도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쪽에서 되게 다수의 그런 응답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아서 이런 고학력 위주의 에듀케이션 수준의 그래프가 딱히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뒤에서도 조금 자세히 다뤄집니다. 그리고 특히 SNCT, 그러니까 인종을 보면 되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앞에서 컨트리의 그 백인 위주의 나라들에서 조사를 했듯이 당연히 화이트 인종이 되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비율이 91%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특히 미국은 되게 다양한 인종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이제 조사 결과가 다양하게 있을 법한데 이런 화이트 위주의 그래프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조사 자체가 일단 선진국의 인종도 약간 화이트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만 위주로 일단 조사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에이지랑 젠더 또는 컨트리랑 젠더 같이 여러 피처들을 비교를 하면서 시각화를 해보았을 때도 이 결과를 단순히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선진국의 백인의 결과의 것이다라는 확률을 일단 높게 봤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큰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일단 간단하게 경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여기서는 뭐 18세에서 24세 사이에 뭐 남성의 경우가 조금 더 높았고 뭐 25세에서 34세 사이에 여성의 경우가 좀 더 높았다고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거 가지고 엄청 큰 인사이트를 도출한 것 같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피처별로 비교하면서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학적인 특성만 봤을 때 서로 코릴레이션을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딱히 뚜렷한 점은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종이라거나 나라 같은 게 되게 비슷한 곳에서 조사가 된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건 약한 상관관계가 나온 것이 딱히 놀랄 만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인구학적인 특성과 이제 약물 간의 관계를 보는 건데요. 가로축이 인구학적인 특성이고 닐품님 그 혹시 마이크 가까이 해주실 수 있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인구학적인 특성이고 세로값이 이제 세로 기준이 약물인데 여기서 가로축을 좀 위주로 보면 인종과 교육 수준은 되게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젠더를 그나마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만큼 큰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격적인 특성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각화를 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뭐 정규 분포처럼 그 적당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간단하게 성격적 특징별로 그 노멀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다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내에서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이제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던 부분이고 가장 왼쪽에 위에 있는 부분이 상관관계가 가장 낮았던, 그러니까 음수에서 가장 절대값이 컸던 부분인데요. 이걸 해석해보면 오른쪽 밑에 0.63이라는 값은 이제 충동성과 감각적인 성격이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어느 정도 그 둘이 약간 충동적이거나 이런 감각적인 게 비슷한 면을 공유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신경증과 외향성이 음의 상관관계가 가장 컸는데 이것 또한
서로 긍정적인 특징이랑 부정적인 특징인 만큼 음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결국은 성격적인 특징이랑 이제 약물 사용 빈도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가로축이 약물이고 세로축이 성격적인 특징인데요. 가로축을 먼저 봤을 때 가로축의 18가지 약물 중에서 알코올이랑 카페인이랑 초콜릿, 흑인 부분의 결국 상관관계가 되게 낮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가 모두 합법 약물입니다. 즉, 저희가 마시는 술이랑 그런 커피나 초콜릿 같은 거는 합법 약물인데 이게 성격적인 특징과는 되게 관련성이 엄청 적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세로축을 봤을 때는 E스코어, 즉 외향성이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고 여기서 A스코어랑 C스코어, 즉 원만성이랑 성실성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빨간 부분들은 모두 상관관계가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한마디로 해석하면 결국 원만하고 성실한 사람은 약물을 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물이랑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고, 약간 충동적이거나 또 감각에 약간 중시하는 사람은 이제 꽤나 약물 사용에 있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처음에 살펴본 인과학적인 특성과 성격적인 특성에 대한 비교인데요. 음, 어, 어느 정도 봐도 일단은 큰 특징은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약물 사용에 대한 특성입니다. 이 약물들 순서대로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보았는데 총 18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빨간색 박스를 친 것은 합법적인 약물인 거고 뒤에서 파란색 약물을 친 것은 불법 중에서도 일단 특징 있는 것을 골라봤는데요. 그 나머지는 웬만하면 CL0, 즉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였고 큰 특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빨간색 약물, 즉 그러니까 빨간색 네모를 친 약물인 합법 약물은 알코올이랑 뭐 카페인이랑 초콜릿인데 이것들은 모두 사용 빈도가 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뭐 합법이니까 당연히 일상에서 널리 쓰이겠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카나비스는 불법이지만 되게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되게 자주 사용했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뒤에서도 카나비스는 대마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니코틴이 비슷한 면을 보이는데 이것도 엄청 극단적인 게 엄청 최근에도 사용할 만큼 자주 했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물들 사이에서도 간단히 봤을 때 이제 합법적인 약물, 즉 초콜릿이랑 카페인이랑 알코올은 다른 약물들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했냐면 일단은 간단하게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는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디시전 트리를 해봤을 때 일단은 테스팅,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지만 가지치기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도 테스트 스코어를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봐서 어떤 개선해야 될 점이나 변수를 선택해야 된다거나 하는 더욱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랜덤 퍼스트도 해보았지만 0.4 정도의 accuracy가 나오면서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아서 저희가 앞서 살펴본 뭐 전처리라던가 시각화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더 모델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어떻게 할지 계획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약물에 대한 응답들이 CL0부터 CL6까지가 있었는데 이를 컨슈머, 논 컨슈머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요인 선택인 거죠. 약물 위험군에 대한 요인이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이런 피처 임포턴스 같은 걸 보는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모델링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양한 모델을 시도해보고 최적의 모델을 선정할 것이고 분석 결과를 통해 저희가 앞서 두 가지 목적으로 두었던 변수 선택 및 이진 분류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모델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 전처리랑 시각화를 하면서 이제 변수와 관계를 어느 정도 보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관계를 본 것들이 뒤에서 그룹화 같은 것을 하고 이런 그룹화를 해보았을 때 이진 분류가 가능할지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런 그룹화라는 게 약물에서도 합법이랑 불법이 있고 아니면 종류별로 뭐 각성제라던가 환각제라던가 진정제 같이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셨듯이 상관관계가 엄청 뚜렷한 변수들이 아직 잘 나오진 않은 것 같아서 변수 선택이 아직까지는 애매하다고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델링을 통해 다시 확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약물 중에서 초콜릿이 있었는데 걔가 왜 드럭으로 분류되냐 약간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초콜릿이 되게 어딕티브한 성질이 있다고 해서 약물로 합법 약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네,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고요. 규민 씨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이것도 되게 이거는 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신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살펴보신 것 같고요. 뭐 대충의 이제 예상되는 결론이 있다면 어떤 성격적인 게 특히 더 뭔가 연관이 많겠죠. 인구적인보다 아까 그 EB로 봤을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냥 지금 하시던 방향이 되게 잘 잡힌 것 같아서 이거대로 대신 뭐 여러 가지 뭐그 성격들을 뭐 쳐낼 수도 있고 아니면 걔네들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성격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더뭐 말할 게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2조인데 2조도 이제 방금 저랑 똑같이 약물 데이터입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약물 소비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네, 2조고요. 저는 조장 고정민입니다. 네, 앞서서 네, 널품님이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저희는 이제 전처리와 이제 EDA 진행하면서 나왔던 주요 결과를 이제 중점적으로 빠르게 훑어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배경과 과제 목표였고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과제 목표에서 보시면 성격적인 특성이 이제 약물 중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분석해 보는 게 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건 불품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퍼스널 트레이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이제 신경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조 지표로 임펄시브와 센세이션, 시킹 이렇게 2가지가 있었는데 요 5가지 왜 강조하고 있냐면 추후에 이어지는 분석에서 이게 5가지 성격이 이후에 이어지는 18가지 약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가 좀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스널 데이터와 트위트와 데모그래픽 트위트를 가지고 이제 잠재적인 그런 약물에 대한 남용 정도를 파악하고 그런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네, 분석 방법은 네, 다음과 같이 3파트로 나눠서 이루어질 거고요. 네,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인구 통계였는데, 네, 다음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서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나이대별, 성별, 학벌 이렇게 학력별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학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거티브 스큐니스로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이
영국과 미국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데, 어, 예, 그리고, 근데 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변수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나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그런 약물에 대한 접근 정도 그거를 이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 변수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나이대별 알코올 섭취 횟수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이대별 콜라 섭취 횟수입니다. 근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저번에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가지는 특징 중에 이 변수 중요도, feature importance였죠. 이거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와 이제 성격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각 약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도를 가지는지 한번 파악해 보니 대체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약물들이 이제 성격적인 데이터를 더 중요 성격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더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인구 통계 데이터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것이었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것들은 이제 성격적인 데이터가 약물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성격 지표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이것도 히트맵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로 나타나지는 게 여기 지금 SS와 O 스코어, 그리고 SS와 임펄시브가 좀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E 스코어와 N 스코어, 그리고 C 스코어와 N 스코어, 여기는 반대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관계들이 값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다중 공선성이 발생해서 어떤 특정 변수를 제외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 변수들은 모두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성격 변수별로 해서 약물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두드러지는 점은 어떤 것이냐면 E 스퀘어, E 스코어, A 스코어, C 스코어 여기 세 가지를 보면요. 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약물에 대해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임펄시브와 센세이션 시킹을 보시면 반대로 전반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서 그리고 특히 임펄시브와 센세이션 시킹을 보시면 주로 이제 유사한 형태를 띱니다. 분포를 띄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모델링을 할 때는 둘 중 한 변수를 제외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목적 변수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갈 텐데요. 이 약물들끼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마초를 가지고 보면은 만약에 이런 대마초가 일으키는 환각 효과가 다른 비슷한 약물에서도 일어난다면 대마초 말고도 다른 약물에 대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주로 이제 대마초로 나타나는 이 카나비스, 그리고 여기 코크, 그리고 LSD와 여기 그리고 엑스터시, 여기 네 가지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약물별로 이렇게 분포를 한번 구해봤었는데요. 주로 이제 세 가지로 유형이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이제 카페인과 카나비스를 가지고 보면은 카페인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이런 분포가 나온 것으로 예측했고요.
그리고 카나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덜란드나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합법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뭐 유명한 음악이 있으면은 뭐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헤로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포가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정말로 이제 카나비스와 비교했을 때 그 중독성이 약해서 이런 분포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제 어, 정말 헤로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불법적인 약물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분포가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모델링을 할 때 이제 할 계획은요. 네, 퍼스널리티 그 데이터와 데모그래픽 데이터가 서로 독립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성격적인 데이터와 이제 약물들 사이의 그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하면서 PCA를 이제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7가지의 성격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들을 이제 변수 추출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료의 편향성이죠. 아까 보시면 이제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어, 보여줬죠. 그리고 그 약물 변수들 보시면 이제 네버 유스드라고 반응한 그런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물을 목적 변수 처리의 클러스터링에 관련돼서는 이제 이진 분류가 이제 최종적인 목표인데 이제 약물을 단순히 사용 여부로만 이제 0과 1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약물별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더 알아볼 예정이고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18가지 모델을 알아볼 건지 아니면 이제 다중분류에서 사용하는 소프트맥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도입해보면서 이거를 기능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해서 그 피처 임포턴스 말고도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accuracy를 한번 내봤는데 약물 변수별로 내보니까 accuracy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브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는 괜찮지 못한 그런 성능을 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다른 모델들을 더 고려해봐서 최종적인 모델을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민님 발표 내용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이 있나요? 그 목적 중에 저희가 그 7개 응답지를 이진 분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시려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어, 그쪽 관련해서 더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네버 유스드랑 그 CL0랑 CL1으로 이렇게 묶고 다른 거를 나머지를 묶을지 음, 이거는 이제 조원분들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셔서 이걸 좀 더 조율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쪽에서도 아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7가지로 나뉘는데 또 그걸 이제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로 놓을지가 약물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계속해서 마지막 주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업 여신 여부 예측을 주제로 맡은 일주입니다. 저희 조는 김민선, 박중창, 그리고 오재욱, 이청파 학회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굉장히 길게 준비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짧게 발표를 하는 걸 선호해서 짧게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보았는데요. 로우가 6,800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변수가 64개로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결측치를 확인을 했는데 결측치가 이제 물음표로 나와 있어서 이를 잠시만요. 결측치가 물음표로 나와 있어서 이를 이제 NA1으로 바꿔주고 이거를 바꿔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결측치가 이제 40% 이상인 어트리뷰트가 있었는데 그 어트리뷰트 37을 삭제하고 나머지 변수들의 결측치는 각 변수들의 평균으로 임퓨테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가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데이터 타입을 모두 바꿔주었고 중복행이 존재해서 드랍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 y를 범주형 변수로 처리를 하였어요. EDA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모든 변수들이 대부분 이제 highly skewed하고 그리고 아웃라이어가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아웃라이어가 좀 심한 아웃라이어가 되게 많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스케일링을 하는 게 맞나 안 맞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스케일링을 하면 너무 룰 베이스드로 가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로버스트 스케일러를 적용을 하였고요. 변수의 단위값들은 이제 어트리뷰트 29, 43, 55는 수치,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비율로 판단했습니다. 또 굉장히 임밸런스된 데이터였는데 파산한 곳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요. 거의 5% 정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불균형으로 좀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64개의 변수에 대해 좀 자체적으로 파악 중이에요. 이 모든 변수에 대한 설명을 깃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지루해질 것 같기 때문에 뭐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뭐 22번 변수는 ROA라고 해서 이러한 재무 비율 관련된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보고 이 ROA가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 그러니까 ROA 수치가 높으면 회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이고 ROA가 낮으면 회사의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인지 그런 식으로 좀 이 재무제표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 분포였는데 분포들이 대체로 이렇게 굉장히 뾰족하게 산을 그리고 있고 이 두 번째 플랍 보시면 굉장히 스큐 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64개들의 변수들의 상관계수 히트맵을 그려봤는데 솔직히 64개이니까 굉장히 뾰족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비율들의 역수 관계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딱 봐도 다중 공선성이 높은 친구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피처를 처리해야 될지는 아직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피처에 대한 피처 익스트랙션에 관한 부분을 아예 2주 차에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간단히 여러 모델을 돌려서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가 돌려본 모델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XGBoost 클래시파이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라이트 GBM은 제가 잘못 넣은 거고요. 그리고 캣부스트 클래시파이어인데요. 다음과 같은 F1 스코어가 나왔어요. 지금 딱 봐도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파트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면은 0.7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0.6, 0.7에 가까운 0.68 뭐 이 정도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요. 모델 관련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가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중창님께서 파이캐럿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소개를 해주셔서 이렇게 한번 이 결과도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캡부스트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ROC 커브 통해서 또 캡부스트가 가장 좋게 나와서 그려보았고 굉장히 러프하게 모델을 돌려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온
캡부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피처 임포턴스를 뽑아봤어요. 변수가 64개이고 굉장히 많은 상태라 가지고 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피처 임포턴스 순위에 들었어요. 34번, 27번, 21번, 6번, 58번, 24번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치고 조금 더 변수를 줄여나가면 분명히 달라지겠지만 이들을 조금 더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자세히 보자면 1순위였던 34번 변수는 이제 총 부채분의 영업 비용의 비율, 그리고 27번은 재무 중에 이익 비율, 영업이익 비율이었고요. 또 어트리뷰트 21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장률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신기했던 게 21번이랑 6번은 성장성에 관련된 지표였거든요. 21번은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대비 올해 매출액이었고 6번은 성장성 지표라고 기업이 이제 이익을 배당하는지 혹은 이것들을 가지고 재투자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성장성 지표로 사용이 된대요. 그리고 활동성 지표도 몇 가지가 있었고 어트리뷰트 5 같은 거는 사실 구글링을 해도 잘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6번 같은 경우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58번은 그냥 매출분의 비용의 그런 변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조금 더 피처가 간소화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보면 기업의 여신 여부에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변수가 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과 그런 그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한 다음 또 제시되어 ESC 노션에 제시되어진 지시사항이나 주의할 점도 같이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대답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1조 기업 파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스큐니스를 스케일링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해결되신 건가요? 그래서? 네네. 근데 약간 스큐니스를 해결하는 것도 해결하는 건데, 이상치가 좀 과한 이상치가 많아서 이상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스케일러를 선택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냥 로버스트 스케일러로 아웃라이어 따로 없애는 거 없이 그냥 하신 거군요. 네네네. 저희 조는 없애가지고. 그 뒤에 캡 부스트는 똑같은 그 그레디언트 부스트인 것 같은데 뭐가 더 다른 거예요? 처음 들어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좀 사실 이 상황에서 맞는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범주형 변수들이 많을 때 사용하는 클래시파이어라고는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가장 잘 돌아가가지고 그 이유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파이캐럿이 완전 짱짱한데 또 돌리고 나서 이제 이게 왜 되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물음에 약간 답할 수 있으면 되게 공부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이캐럿 잘 써보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예. 그러면 이제 그 뭐 다 끝났어. 네.